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상대를 변화시키는 9가지 비결.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켈빈 클리즈가 대통령이었던 시절, 그의 친구 한 명이 백악관에서 주말을 보내게 됐다. 대통령 개인 집무실에 들어서던 친구는 대통령이 자신의 비서 중 한 명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오늘 입은 옷이 참 예쁘군. 비서에게 있어서 이 말은 침묵의 켈빈이라 불리던 대통령이 자신에게 거의 생전 처음으로 해준 칭찬이었을 것이다. 무척 생소한 데다 예상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비서는 당황한 나머지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대통령이 말했다. 너무 거만해지지는 말게나. 나는 자네 기분이 좋아지라는 뜻에서 일부러 한 칭찬이니 말일세. 그나저나 앞으로는 문장 부호 사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네. 다소 노골적이기는 하지만 그의 방식은 인간 심리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것이었다. 누구나 자신의 장점에 대한 칭찬을 들은 뒤라면 언짢은 이야기도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여기 에이브라함 링컨이 쓴 편지 중 2번째로 유명한 것을 소개하겠다. 링컨은 1863년 3월 26일 미국 남북전쟁 중 국군이 가장 힘겨웠던 시기에 이 편지를 썼다. 링컨이 임명했던 장군들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무 소득도 없는 쓸데없고 바보 같은 인간 학살일 뿐이었다. 내가 여기에 이 편지를 인용하는 이유는 장군 한 사람의 행동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던 그 시기에 링컨은 어떻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후커 장군을 변화시키려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 편지는 아마 링컨이 대통령이 된 뒤에 쓴 것들 중 가장 신랄한 내용의 편지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런 편지에서조차 링컨이 상대의 심각한 잘못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칭찬부터 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 후커 장군이 한 잘못은 정말 심각한 것이었다. 하지만 링컨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 좀 더 온건했고 좀 더 외교적이었던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장군을 포토맥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물론 나는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장군에게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점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나는 장군이 용감하고 능력 있는 군인임을 믿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또한 장군은 자신의 본분과 정치를 혼동하지 않는 인물임을 믿고 그런 면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분입니다. 장군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점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가치 있는 자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군은 야심이 있는 분입니다. 사실 적당한 범위 내에서는 야심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번사이드 장군의 지휘 하에 있는 동안 장군은 야심에 휩싸인 나머지 그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공을 세운 명예로운 동료 장군은 물론 국가에까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장군에게 바라는 것은 군사적 성공입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장군을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 다른 장군들에게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어떤 장군들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장군은 병사들이 자신의 지휘관을 비난하고 그를 불신하는 분위기를 부대 내에 조성했습니다. 나는 그 결과가 장군에게 되돌아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우려 합니다. 장군이 아니라 나폴레옹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군 내부의 분위기가 그러하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경솔한 언행은 삼가기 바랍니다. 경솔함은 피하고 전력을 다해 전장으로 전진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바랍니다. 당신은 과연 이런 철학이 일상의 사업 관계에서도 효과적인지 알고 싶을 것이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다음을 한번 살펴보자.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와크 컴퍼니의 W.P. 거시의 사례다.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시민인 거시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카네기 코스의 수강생으로 강의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와크 컴퍼니는 정해진 날짜까지 필라델피아의 대규모 사무실 건물 시공을 마치기로 계약했다. 공사는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 완공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외부에 쓸 장식용 청동을 납품하는 하청업자가 제 날짜에 물건을 댈 수 없다고 전해왔다. 그런 상황이라면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야 하는 데다 손해배상 또한 어마어마해질 것이므로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사람 때문이었다. 거실은 그 업체와 여러 번 장거리 통화를 하며 논쟁과 열띤 대화를 계속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는 하청업체와 담판을 벌이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다. 브루클린에서 사장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사장님 한 분뿐이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 씨는 하청업체의 사장실에 들어서며 이렇게 물었다. 사장이 놀라서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답하자 거 씨는 말했다. 제가 오늘 아침 기차에서 내려 사장님 주소를 찾으려고 브루클린 지역 전화번호부를 봤는데 사장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장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고 답하며 흥미롭다는 듯 전화번호부를 뒤져보기 시작했다. 독특한 이름이긴 합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희 집안은 거의 200년 전에 네덜란드를 떠나 이곳 뉴욕에 정착했습니다. 사장은 몇 분 동안 자신의 집안과 조상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가 이야기를 끝내자 거실은 그 업체의 공장이 무척 크다고 칭찬하면서 이전에 자신이 방문했던 다른 공장들과 견주어 볼 때 훨씬 더 좋다고 말했다. 제가 본 공장 중에 가장 깨끗하고 정돈된 곳이네요. 라고 거시가 말하자 사장은 저는 이 사업을 일으키는데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공장을 좀 더 둘러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공장을 살펴보며 거시는 제작 시스템을 칭찬하고 경쟁업체에 비해 어떤 점이 어떻게 뛰어난지를 사장에게 알려주었다. 거시가 처음 보는 몇몇 독특한 기계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사장은 그 기계를 발명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자랑하며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우수한 결과를 내놓는지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고는 거시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고 강하게 권했다. 이때까지 거시가 회사에 방문한 진짜 목적에 대해서는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사장은 말했다. 자, 이제 사업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도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만남이 이렇게 즐거우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셔서 제가 다른 주문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귀사가 주문하신 물건은 제 날짜까지 제작하여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더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마디 요청도 없이 거시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 물건은 제 날짜에 도착했고 건물은 완공 계약 기간이 끝나는 그 날짜에 완공되었다. 만일 거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고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반감이나 반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칭찬과 솔직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미움받지 않게 비판하는 방법. 어느 날 점심 무렵 자신의 제철 공장 한 곳을 살펴보던 찰스 슈어브는 직원 중 몇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직원들 머리 바로 위에는 금연이라 쓰여있는 푯말이 붙어 있었다. 슈어브는 그 푯말을 가리키며 자네들은 글을 읽을 줄도 모르나? 라고 말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그건 슈어브가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 쪽으로 걸어가 시가를 한 개비씩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 말이야, 밖으로 나가서 이 시가를 피워준다면 정말 고맙겠는걸. 그 직원들은 자신들이 규칙을 어겼음을 슈어브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럼에도 그가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선물까지 주며 자신들이 인정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어느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워너메이커 백화점의 설립자 존 워너메이커도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대형 매장을 매일같이 둘러보았는데 한 번은 계산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성 고객 한 명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판매사원들 중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계산대 한쪽 구석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웃고 떠드느라 바빴다. 워너 메이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계산대로 가서 직접 그 고객의 계산을 처리한 뒤 판매사원들에게 그녀가 구입한 제품을 건네주며 포장하게 하고는 그곳을 떠났다. 1887년 3월 8일 유명한 설교가 헨리 워드 비처는 사망했다. 동양에서 사용하는 표현대로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 일요일 라이먼 에벗은 비처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설교대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꼼꼼히 주의를 기울여 쓰고 또 쓰며 자신의 설교문을 다듬었다. 그러고 나서 그 설교문을 그의 아내에게 읽어줬다. 대개 글로 적힌 설교문이 그렇듯이 그의 설교문 역시 너무 형편없었다. 만약 그의 아내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여보, 이건 너무 이상해요. 이대로는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졸겠어요. 무슨 백과사전을 읽는 것 같거든요. 도대체 몇 년을 설교했는데 이렇게밖에 못하죠? 제발 사람이 말하듯이 할 수는 없어요? 좀 자연스럽게 하실 수 없냐고요. 이걸 읽었다간 망신거리만 될 거예요. 만약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당신도 잘 알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글이 노스 아메리칸 리브에 실린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칭찬했다. 다시 말해 그녀는 그 글을 칭찬하면서도 설교문으로는 좋지 않음을 은근슬쩍 암시한 것이다. 에보트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정성 들여 준비한 자신의 설교문을 찢어버렸음은 물론 메모 한 장 없이 설교를 했다. 그러므로 반감이나 반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상대의 실수는 간접적으로 지적하라.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라. 몇 년 전 조카 조세핀 카네기가 내 비서로 일하겠다고 캔자스시티의 집을 떠나 뉴욕에 왔다. 당시 그 아이는 19살이었고 그보다 3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사회 경험은 거의 없었다. 요즘 그녀는 수에즈 서부 지역에서 가장 유능한 비서 중에 한 사람이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뭐랄까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그런데 하루는 조세핀을 야단치려다가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잠깐만, 데일 카네기. 너는 조세핀보다 나이는 2배나 사회 경험은 1만 배나 더 많지. 그런데 어떻게 저 아이가 네 관점과 판단, 창의력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는 거야? 자네의 그런 능력들도 사실 별것 아닐 텐데 말이지. 그리고 잠깐 기다려봐, 데일. 너는 19살 때 뭘 하고 있었지? 네가 저질렀던 바보 같은 잘못이나 엄청난 실수를 기억하고는 있지.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들 말이야. 이 문제에 대해 정직하고 공정하게 생각을 거듭한 끝에 나는 19살 조세핀의 타율이 내가 19살이었을 때보다 더 낮고 나는 조세핀이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그 아이의 실수를 지적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을 꺼냈다. 조세핀, 네가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네 실수가 내가 저질렀던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아실 거야. 판단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 그래서 너는 네 나이만 할 때 나보다 훨씬 낫단다. 나는 그때 바보 같고 멍청한 잘못들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너나 다른 사람들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어. 하지만 네가 만약 이러저러하게 했다면 좀 더 현명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니? 만약 꾸짖는 사람이 자신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겸손하게 시인하고 말문을 연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되풀이하여 지적하는 이야기라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세련된 기품이 있기로 알려진 프린스 폰 빌로우는 이미 1909년에 이런 행동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그는 빌헬름 2세가 통치하는 독일 제국의 총리였다.
육군과 해군 병력을 키우며 그들로는 무엇이든 휩쓸 수 있다고 거들먹거리던 빌헬름 2세는 거만한 빌헬름, 건방진 빌헬름, 최후의 독일 황제 빌헬름으로 불렸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빌헬름 2세가 했던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 때문에 유럽 대륙이 흔들리고 세계 각지에서 폭발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영국 방문길에 바보 같고 제멋대로인 발언을 공식적으로 해버린 데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에 그것을 실어도 좋다고 허락한 황제 덕분에 문제는 끝없이 악화일로를 걸었다. 그가 했던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았다. 자신만이 영국민에게 호감을 느끼는 유일한 독일인이다. 독일은 일본의 침략에 대항할 해군을 양성 중이다. 자신만이 러시아와 프랑스에 짓밟혀 굴욕당하는 영국을 구해주었다. 영국의 로보츠경이 남아프리카의 보어인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자신이 세웠던 군사계획 덕분이다. 근 100년 동안 유럽 대륙의 어떤 왕들도 평화로운 시기에 그처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영국은 격분했고 독일 정치인들은 경악했으며 전 유럽 대륙은 벌집을 쑤신 것처럼 떠들썩해졌다. 그런 난리 속에서 황제는 전전긍긍하다가 수상인 폰 빌로우에게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져달라고 말했다. 즉, 폰 빌로우가 이 모든 것은 황제에게 그렇게 말할 것을 조언한 자신의 책임이라고 발표해 주길 원했던 것이다. 그러자 폰 빌로우는 황제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황제 폐하, 독일과 영국에서 제가 폐하께 그런 조언을 했다고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황제는 대노하여 자네는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자네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았을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보군. 폰 빌로우는 비판을 하기 전에 칭찬해야 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는 차선책, 즉 비판한 뒤 칭찬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칭찬이 늘 그렇듯 그 차선책은 기적을 일으켰다. 저는 절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다방면에서 저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육해군에 관한 지식은 물론이고 여러 분야 중 자연과학에서 월등히 뛰어나시죠. 저는 황제 폐하께서 기압계나 무선 전신 또는 렌트겐선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을 종종 경탄하며 들었습니다.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아는 것이 없고 화학이나 물리학에 대해서도 문외 아닌 저는 아주 단순한 자연현상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인지 저는 약간의 역사적 지식과 더불어 정치, 특히 외교 쪽으로 유용한 자질도 조금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제의 얼굴이 밝아졌다. 폰 빌로우는 황제를 칭찬했고 자신을 낮추었다. 그러자 황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자네에게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서로를 훌륭하게 보완하는 관계라고 늘 말하지 않았나. 열띤 목소리로 황제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 늘 붙어 있어야 해. 그렇고 말고. 폰 빌로우는 너무 늦지 않게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빈틈없는 외교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실수를 범했다. 그는 황제가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 누가 돌봐줘야 한다는 암시를 하기 이전에 자신의 부족한 점과 황제의 우수한 점을 먼저 언급했어야 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몇 마디 말 덕분에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느낀 거만한 황제와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겸손함과 칭찬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제대로 사용한다면 겸손함과 칭찬은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반감이나 반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라. 명령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최근에 나는 미국 전기작가협회의 원로인 아이다 M. 타벨 여사와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여사에게 책을 집필 중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활발히 토론했으며 그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여사의 경험담도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OND 영의 전기를 쓸 당시의 이야기다. 어느 날 그녀는 영과 함께 3년간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을 인터뷰하게 되었다. 그 사람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영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영은 항상 제안을 했을 뿐 명령을 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그는 이렇게 하시오 또는 저렇게 하시오 라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오, 저렇게 하지 마시오 라는 말 대신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혹은 저렇게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말했다. 영은 편지를 구술시키고 난 뒤에도 종종 이러이러하게 쓰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비서 중 한 사람이 쓴 편지를 검토한 뒤에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고치면 더 좋아질 것 같군요 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절대로 자신의 비서들에게도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었다. 그저 직원들이 일을 하게 두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했을 뿐이다. 이러한 기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쉽게 바로잡을 수 있게끔 한다. 또한 자존심을 세워줌과 동시에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며 반감 대신 협조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반감이나 반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직접적인 명령 대신 질문을 하라. 상대의 체면을 세워줘라. 오래전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찰스 슈타인매츠를 부서장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에 봉착했다. 슈타인매츠는 전기 분야에서 손꼽히는 천재였지만 회계 부서장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그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회사는 그에게 새로운 직함을 주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컨설팅 엔지니어로 임명한 것이다. 이 직함에 해당하는 일은 그가 이미 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맡았던 회계 부서장에는 다른 인물을 임명했다. 슈타인매츠는 기뻐했고 회사 간부들 역시 그랬다. 회사에서 가장 성격이 까다로운 인물의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아무 문제 없이 소동을 벌이지 않고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요하고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짓밟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잘못을 꼬집어내고 위협을 가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이나 종업원을 다그친다. 상대방의 자존심이 다치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말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주 잠깐의 생각, 사려 깊은 말 한두 마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는 상대방이 받을 상처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다음부터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종업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꺼림칙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는 이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해고당하는 일이야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직원을 해고하는 일도 그렇게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이쪽 일은 대개 한철 장사라 저희는 3월에 많은 인원을 감축해야 합니다. 저희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해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므로 해고 처리는 가능한 한 빠르게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죠. 앉으십시오, 스미스 씨. 이번에 성수기가 다 끝나서 저희로서는 더 이상 드릴 일거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에만 고용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실망감과 모멸감을 갖게 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평생 회계업계에 종사했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을 그렇게 쉽게 해고해버리는 회사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애사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임시 직원들을 내보낼 때는 좀 더 능숙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취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면담 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겨울 동안 했던 업무를 꼼꼼히 살펴본 뒤 한 사람씩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뉴요크로 파견되어 하셨던 일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는데 잘 처리해 주셔서 회사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으신 분이시니 어디에서 일하더라도 잘 해내실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스미스 씨의 능력을 믿고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효과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은 해고당하는 것에 대해 전보다 훨씬 더 좋은 감정을 갖고 떠났고 모멸감 또한 느끼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일거리가 있었다면 그들과 계속해서 일했을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다시 필요로 할 때 그들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일하러 와줍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 평범한 속세를 넘어선 사람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 승리를 흐뭇하게 감상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음의 예를 보자. 1922년 터키인들은 수백 년 동안 심각한 적대 관계를 유지해 오던 그리스인들을 터키 땅에서 영원히 몰아내기로 결정했다. 무스타파 케말은 자신의 병사들에게 나폴레옹처럼 연설했다. 제 군들의 목표는 지중해다. 이와 함께 현대사에서 격렬한 전쟁 중 하나가 발발했고 터키군이 승리했다. 그리고 두 명의 그리스 장군 트리코피스와 디오니스가 항복하고자 케말의 진지에 갈 때 터키인들은 그들에 대고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나 케말의 태도는 승리자의 그것과 전혀 달랐다. 그는 그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앉으시죠. 모두 피곤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과 함께 전쟁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고 적들이 받은 패전의 충격을 덜어주었다. 그는 군인 대 군인으로서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란 게임과도 같아서 때로는 뛰어난 자가 질 때도 있습니다. 승리에 따르는 엄청난 흥분에도 불구하고 케말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규칙을 기억하고 있었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줘라.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피트 발로우는 내 오랜 친구다. 그는 동물쇼를 하면서 평생을 서커스단 고개당과 함께 유랑했다. 나는 그가 무대에 내보내기 위해 새로 데려온 개를 조련시키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좋았다. 그는 개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개를 쓰다듬고 칭찬하며 고기를 주는 등 난리 법석을 부렸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방식이 아니다. 동물 조련사들은 그런 방법을 수백 년 동안 사용해 왔으니 말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개를 훈련할 때 활용하는 상식을 사람을 변화시키려 할 때는 쓰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는 채찍 대신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난 대신 칭찬을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약간의 진전을 보이더라도 칭찬을 해주자. 칭찬은 상대를 계속 분발하게 만든다. 역사에는 칭찬의 마법 그 자체가 만들어낸 놀라운 사례가 수없이 많다. 일례로 반세기 전에 10살짜리 한 소녀는 나폴리의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소녀는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첫 번째 선생님이 그의 의욕을 꺾어버렸다. 너는 노래할 수 없어. 네 목소리는 울림이 없고 꼭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 같거든. 그러나 가난한 촌부였던 소년의 어머니는 소년을 품에 안고 칭찬해주면서 소년은 노래를 잘할 수 있고 또 이미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아들의 음악 교습비를 마련하기 위해 맨발로 다녔다. 그런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는 소년의 삶을 바꿔놓았다. 당신도 그 소년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유명 테너 가수인 그의 이름은 엔리코 카루소다. 오래전 작가가 되기를 꿈꾸는 런던의 젊은 청년이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좋은 조건이란 하나도 없었다. 그는 학교에 4년 이상 다녀본 적이 없었고 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혀버렸다. 소녀는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렸던 때도 적지 않았는데 그러다 쥐가 들끓는 창고에서 구두약통에 상표를 붙이는 일을 하게 됐다. 밤이 되면 소녀는
런던 빈민가를 떠도는 두 명의 불황아와 함께 음침한 다락방에서 잠을 청했다. 글재주에 너무나도 자신이 없었던 소녀는 누구로부터도 비웃음을 사지 않기 위해 어두운 밤에 몰래 나와 자신의 작품을 출판사의 우편으로 붙였지만 계속 거절당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마침내 기념비적인 날이 찾아왔다. 어느 출판사의 편집장 하나가 그를 칭찬해 준 것이다. 비록 원고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한 명의 편집장이라도 그를 인정해 준 것에 감동한 소녀는 두 뺨에 눈물을 흘리며 정처 없이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렇게 한 작품이 출판되어 나옴으로써 소년이 받은 칭찬과 인정은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만약 그 격려가 없었다면 소년은 쥐가 득실거리는 공장에서 상표나 붙이는데 평생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당신도 이 소년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찰스 디킨스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나 내가 다른 이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가 자신에게 숨겨진 보석이 있음을 깨닫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사람을 180도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너무 과장한 것처럼 들리는가? 그렇다면 하버드 대학 교수이며 미국이 낳은 가장 훌륭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의 지혜가 담긴 말을 들어보자. 인간은 그가 가진 능력에 비해 겨우 절반 정도만 깨어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육체적, 정신적 자원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할 뿐이다. 일반화하여 이야기하자면 개개의 인간은 그럼으로써 자신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습관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능력이 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역시 습관상 활용하지 못하고 남겨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제대로 쓰고 있지 않은 그 능력 중 하나는 상대를 칭찬하고 영감을 불어넣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게 하는 마법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반감이나 반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약간의 발전을 보여도 칭찬하라. 어떤 발전이든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라. 개에게도 착하다고 말해줘라. 내 친구 어니스트 겐트 부인은 뉴욕 스카스데일에 살고 있다. 어느 날 그녀는 집안일을 돌봐주는 하녀를 고용해서 다음 월요일부터 나오라고 말했다. 그 사이 겐트 부인은 그 하녀가 예전에 일하던 집에 전화를 걸어 그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녀의 모든 면에 대해 좋지 않은 대답을 들었다. 월요일이 되어 일하러 온 하녀에게 겐트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넬리, 네가 전에 일했던 집의 안주인에게 전화를 해봤어. 그분은 네가 정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더구나. 요리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말이야. 네가 좀 지저분하고 집을 잘 치우지 않는다는 말도 듣긴 했지만 내 생각엔 그분이 거짓말을 한 것 같아. 너는 아주 깔끔한 복장이고 누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네가 딱 네 옷차림처럼 집안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치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단다. 너랑 나랑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잘 지냈다. 넬리에 대한 좋은 평가는 곧 그녀가 지켜야 할 기준이 되었다. 그녀는 언제나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했고 자신에 대해 겐트 여사가 갖고 있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음은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쓸고 닦으며 근무 시간보다 1시간이나 더 일하곤 했다. 볼드윈 로코모티스 웍스사의 사장 세뮤얼 보클레이는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 그가 이끄는 대로 쉽게 움직인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누군가의 특정 부분을 나아지게 만들고 싶다면 그것이 이미 그 사람의 뛰어난 장점 중 하나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갖추지 못한 장점이 있다면 이미 그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니 상대의 어떤 장점을 개발시켜주고 싶다면
다른 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가 이미 그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좋다. 상대가 지키고 싶어 할 만한 좋은 평가를 내려라. 그러면 그는 당신의 실망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큰 노력을 기꺼이 기울이려 할 것이다. 옛말에 미친 개라고 낙인 찍히는 것은 그 개를 목매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좋은 개라고 불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거지든 도둑이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평이 주어지면 그에 맞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반감이나 반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상대가 지키고 싶어할 좋은 평을 주어라. 바로잡기 쉬운 잘못이라고 말하라. 나이 40이 되도록 총각이었던 친구 한 명이 얼마 전 약혼을 했는데 그는 약혼녀의 설득으로 춤 교습을 받게 되었다. 하느님도 내가 춤 교습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계실 걸세. 친구는 그 일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고백했다. 내 춤 실력은 20년 전 처음 춤을 배울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니 말이야. 첫 번째 춤 선생은 내게 사실을 말해준 것 같네. 내 춤이 너무 엉망이라 모든 걸 다 잊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거든. 하지만 그 말 때문에 춤 배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다네. 도통 의욕이 생기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만뒀지. 그 다음 선생은 내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는 들었다네. 내 춤이 조금 구식이기는 하지만 기초는 잘 잡혀 있으니 새로운 몇 가지 스텝을 배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거든. 처음에 찾아간 선생은 내 실수만 꼬집어서 사기를 꺾었지만 새로운 선생은 그와 정반대였다네. 내가 잘하는 점을 계속 칭찬했고 실수는 아주 사소한 것처럼 말해줬거든. 선생님께서는 리듬감을 타고나셨네요 라거나 정말 타고난 춤꾼이시네요 라고도 해주고 말일세. 나도 내가 사류 댄서인데다가 앞으로도 별 진전이 없을 거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내심 그 선생이 말한 바가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다네. 내가 돈을 내는 사람이니 그 선생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긴 하겠지만 새삼스럽게 그걸 따져서 뭐 하겠나. 어쨌든 리듬감을 타고났다는 선생의 말이 아니었다면 예전 그대로였을 춤 실력이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네. 그 말이 내게 용기와 희망을 준 셈이지. 그 말 덕분에 춤을 더 잘 추고 싶어졌다고나 할까. 당신의 자녀, 남편 혹은 직원에게 그들이 어떤 일에 있어 바보 같다, 무능하다, 엉망이다 등과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들의 의욕을 모조리 꺾어놓는 것과 같다. 격려를 아끼지 말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상대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당신이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감춰진 재능이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게끔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발전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감이나 반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격려하라. 바로 잡아주고 싶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잡기 쉬운 것처럼 보이게 하라. 상대가 하기 바라는 것은 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게 하라. 내가 원하는 바를 기꺼이 하게 만드는 방법. 지난 1915년 무렵 미국은 경악에 빠졌다. 여태껏 인류가 겪은 피해 역사를 통틀어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대학살을 유럽 국가들이 1년 이상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평화가 다시 찾아올까? 그 대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우드로 윌슨은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럽 지도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대통령인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평화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자 평화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자신이 그 역할을 맡기를 원했다. 그는 인류 평화를 위한 그 위대한 임무를 수행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길 수 있을 것임을 알아챘다. 그러나 윌슨 대통령은 자신의 친한 친구인 하우스 대령에게 그 임무를 맡겼다. 하우스에게는 친구인 브라이언이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이 달갑지 않은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난처한 과제가 주어졌다. 그는 그때의 일에 대해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다. 내가 유럽 평화사절단으로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브라이언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이 그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대통령은 이 일을 누군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데다가 국무장관인 브라이언이 가게 된다면 지나치게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고 그가 왜 왔는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해주었다. 당신은 이 말이 암시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우스는 브라이언이 이 일을 맡기에는 지나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브라이언은 그 말에 만족했다. 현명하고 세상사에 대한 경험도 풍부한 하우스는 인간관계에서의 중요한 규칙들 중 하나를 잘 따른 것이다. 당신이 제안한 일을 항상 상대가 기쁜 마음으로 하게 만들라. 유명 출판사 더블데이 페이지는 당신이 제안한 일을 상대가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라 라는 규칙을 항상 준수했다. 이 출판사가 얼마나 이 규칙을 잘 활용했던지 작가인 오 헨리는 다른 출판사가 자신의 글을 받아줬을 때보다 더블데이 페이지가 거절했을 때 더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거절할 때조차 그들은 그의 진가를 인정해주면서도 매우 정중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뉴욕에서 가장 큰 인쇄업체 중 한 곳인 J.A. 원트사를 경영하는 J.A. 원트는 어느 기계공의 태도를 바로잡되 그가 반발심을 느끼지 않게끔 만들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그 기계공의 업무는 밤낮으로 작동하는 수십 대의 타자기와 기계들을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거나 일이 너무 많다거나 보조 직원이 필요하다며 항상 불평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J.A. 원트는 보조 직원을 구해주거나 근무 시간이나 업무량을 줄여주지 않으면서도 그 기계공을 만족시켰다. 어떻게 한 것일까? 그는 기계공에게 개인 사무실을 제공했고 사무실 문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서비스 파트 매니저라는 직함이 걸려 있었다. 그로써 그는 더 이상 누구나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수리공이 아니라 엄연히 한 부서의 관리자가 되었다. 권위가 생겼고 인정도 받으니 그는 자신이 회사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가졌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일했고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반감이나 반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이 제안하는 일을 상대가 기꺼이 하게 하라.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상대를 변화시키는 9가지 비결. 첫째, 칭찬과 솔직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둘째, 상대의 실수는 간접적으로 지적하라. 셋째,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라. 넷째, 직접적인 명령 대신 질문을 하라. 다섯째, 상대의 체면을 세워줘라. 여섯째, 약간의 발전을 보여도 칭찬하라. 어떤 발전이든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라. 일곱째, 상대가 지키고 싶어할 좋은 평을 주어라. 여덟째, 격려하라. 바로 잡아주고 싶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잡기 쉬운 것처럼 보이게 하라. 상대가 하기 바라는 것은 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게 하라. 아홉째, 당신이 제안하는 일을 상대가 기꺼이 하게 하라.